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지털 색채 1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정훈입니다. 지난주 첫 시간에는 색의 역할, 기능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왜 들어야 하는지, 이 수업을 통해서 무엇에 중점을 두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배워갈 것인지, 지식으로 채워나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는 시간으로 강의를 준비해왔고, 그리고 이번 주에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목적의식, 당위성을 바탕으로 해서 색채 지식을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그런 첫 시간으로서 색의 정의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1교시에는 색채의 인문적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교시의 학습 목표는 색과 색채의 인문학적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그 목표가 되겠고요. 그 주요 내용으로서 색채의 언어적 의미, 그리고 불교에서 색의 의미, 또 색과 색채, 흔히 혼용되어 쓰여지곤 하는데 색과 색채의 의미 비교를 한번 해보겠고요. 마지막으로 사람이 색을 경험하게 되는 단계를 6가지로 나눈 프랑크 H. 만케의 색경험 6단계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색의 사전적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흔히 색은 어떤 형체나 물질의 시각적인 특성으로서 공간적인 특성, 어떤 형태라든가 형이라든가 깊이, 그런 것과는 구별되어져서 형체나 물질이 방출 혹은 반사하는 분광적 합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더블데이 출판사에서 정의를 했습니다. 여기서 분광적 합성이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지각하는 색이라는 것은 앞서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떤 물체가 흡수하고 난 반사된 그런 빛을 지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물체의 색이다 라고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분광적이라는 것은 그 색의 스펙트럼, 단일한 빛이 여러 가지 색으로 나뉘어져 있는 그 상태의 것 중에 일부 파장을 지각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과학기술 용어 사전에서 보시면 눈에 보여지는 모습과 관련된 빛에 대한 파장의 조합을 말하는 일반적 용어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일상 용어 사전이나 과학기술 용어 사전 통틀어서 뭔가 일맥상통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바로 빛이라는 것이죠. 분광이라고 하는 그 빛, 그리고 빛에 대한 파장이라고 할 때 그 빛. 이렇게 사전적 의미는 색과 빛이 밀접한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다 인문학적으로 또 언어적으로 이 색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흔히 색 이러는데 이 색이라는 것은 한자어죠. 그래서 먼저 색이라고 하는 이 단순한 한자어의 의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자어 색은 목편에서 살펴보면 빛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전적 정의와 마찬가지로 한자어의 정의에서도 이 색이라는 것은 빛,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색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색이라는 한자는 사람 인과 마디절이 함께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의 한자어입니다. 그래서 사람, 그리고 사람의 구석구석, 그 마디마디가 함께 이루어진 그런 단어로서 다시 한번 재정의를 한다 하면 얼굴의 표정과 마음의 상태가 바로 이 색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서 이 한자어는 빛, 그 자체의 색이기도 하고, 또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상태, 표정과 마음, 이런 것을 또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기도 하죠.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중국이나 일본같이 한자를 사용하는 한자 문화권에서는 이 색의 정의가 바로 빛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색은 다양한 다른 단어들과 합쳐져서 여러가지 의미를 나타내곤 하는데요. 안색, 기색, 혈색 등 다른 언어들과 합쳤을 때 감정이라든가 상태를 나타내는 그러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요. 이색적이다, 추월색, 경색, 이와 같이 어떠한 경치를 나타내는 그러한 의미의 단어로서 활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흔히 쓰는 각양각색이다 라는 의미에서는 이 색이 어떠한 종류나 모양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종류와 모양 중에서도 여성이라든가 아름다움을 나타낼 때 또한 색을 씁니다. 그래서 나라를 기울어지게 할 만큼의 미인을 경국지색이다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름다움과 덕망을 갖췄다 할 때 색덕을 고루 갖췄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여성 그리고 여성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이 색이라는 의미가 보다 좀 더 깊이 나아가서 어떤 성, 섹스를 의미하는 말로 쓰이기도 합니다. 여색이나 주색, 호색 등이 이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색이 되겠죠. 한자어의 색, 그리고 우리말에서 한자어 색이 다른 단어들과 결합이 되어서 다른 한자어와 결합이 되어서 어떠한 의미로 쓰이고 있는지 살펴보았고요. 이제는 우리가 흔히 말로 표현하는 빛깔, 색깔이라고 하는 구어체로서의 색, 빛깔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의 구어체는 빛깔 혹은 색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구어체는 빛 또는 색과 함께 깔이라는 말이 함께 붙어져서 활용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깔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깔이라는 것은 깔색, 마찬가지 어떤 색과 같은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는 의미이기도 하면서 어떤 형태를 나타내는 꼴의 방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꼴이라는 것을 한번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꼴이라는 명사는 사물의 모양새나 됨됨이 그리고 이러한 모양새나 됨됨이를 낮잡아 이르거나 어떤 형편이나 처지를 이르는 그런 말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꼴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어떤 외적인 상태로 나타나는 드러나는 물체의 상태나 형상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죠. 해서 빛과 함께 합쳐진 빛의 꼴 이것이 다시 바뀌어진 빛깔이라는 것은 빛이 사물에 비쳐 드러나는 물체의 성격이나 상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격, 상태를 나타내는 그런 예로서 쟤는 색깔 있는 애야. 저 집단은 색깔 있는 집단이야. 뭔가 독특한 성격, 상태를 지니고 있는 것을 색깔이 있다. 혹은 어떠한 빛깔을 지니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구어체로 쓰이는 이 빛깔, 색깔 이런 의미는 빛과 더불어서 빛이 사물에 비쳐 드러나는 물체의 성격이나 상태를 이르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다 쉽고 또 좀 보다 폭넓게 이 구어체로서의 빛깔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김영기 선생님이 이제는 색이다 라는 책에서 써놓은 글을 한번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다시피 색이란 언어는 한자의 표현입니다. 순수한 우리말로 색은 빛깔이죠. 이승편의 대국어 사전에서도 색은 빛, 빛깔이라고 되어 있고 같은 부류를 가리키는 말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색채라는 말보다는 색깔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고, 색깔보다는 빛깔이라고 이르는 경우가 좀 더 순수하게 사용하는 우리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와 빛깔이 다르다라고 사용하는 것은 이데올로기가 다르다라는 의미이고, 너 빛깔없다라는 말은 개성이 없다고 하여 주관이 없다라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초록은 핫빛이다라는 속담도 같은 부류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부류라 하면 어떤 속성, 상태가 엇비슷한, 서로 교류하고 동질의 것이다 라는 의미를 말하는 것이 될 수가 있겠죠. 자, 밑에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예로부터 색을 빛으로 인식해 왔습니다. 따라서 황색은 노랑빛, 적색은 빨강빛, 청색은 파랑빛으로 인식하여 왔죠. 그리고 빛의 성질을 말하는 것을 깔을 붙여 노랑빛깔, 빨강빛깔, 하늘빛깔, 얼굴빛깔 등 빛깔로 인식하고 표현하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살펴본 것과 같이 우리가 흔히 말로 사용하는 빛깔, 색의 구어체인 빛깔은 빛 그 자체의 의미와 더불어서 어떤 사람이라든가 물체의 상태, 형태와 더불어서 그 성격, 상태까지도 함께 어우르는 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불교에서의 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불교에서는 오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오온에는 색, 수, 상, 행, 식 이렇게 5가지 쌓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5가지의 쌓임은 바로 존재의 구성 요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색온이다, 우리가 지금 학습하고 있는 요 색과 관련된 색온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부분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가지 온, 수온, 상온, 행온, 식온 등은 정신적 작용을 이루는 그런 4가지 분류되어 있는 것인데, 이러한 4가지의 정신적인 부분이 바로 이 색온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불교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의 오온설에서는 색을 인간의 입체를 포함한 모든 물리적인 것,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존재들, 존재 자체를 의미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다시 현색과 형색으로 나눠서 지칭하기도 하고요. 빛을 발하는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으로도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현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색의 의미를 포함한 여러 가지 현상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형색이라는 것은 주로 형태, 현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현상과 더불어서 나타나는 그런 색의 의미, 그리고 형색이라고 하는 것은 형태와 관계된 어떤 폼이죠. 폼과 관계된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또 재밌는 말이 나오는데요. 물론 재밌기도 하고 어떤 깊은 의미가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반야신경에서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 색은 텅빔과 다르지 않고, 이 텅빔은 색과 다르지 않아 색이 곧 텅빔이며 텅빔이 곧 색이니 수상행식 또한 그런 의미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 색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리적인 것,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것, 그 존재라는 의미로 바꾸면 이 말이 보다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데, 무언가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것, 어떤 형태로든 우리 눈에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조차도 텅 비어있는 공허한 무와 다르지 않고, 이 또한 무라는 것은 무 그 자체로 어떤 존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불교에서의 색은 어떤 인간의 육체를 포함한
모든 존재하는 물리적인 것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이 색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영어에서 색은 컬러 또는 유가 하나 더 붙죠. 그래서 컬러로 표기한다고 하는데 색이라는 명사와 더불어서 색을 칠하는 행위까지도 더불어 컬러라는 그러한 단어로 활용이 되고 있죠. 또한 이 컬러라는 것은 shape이나 어떤 캐릭터, 성격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협의적으로 봤을 때는 어떠한 색조이냐, 파란 색조냐, 빨간 색조냐, 붉은 색조냐 이런 어떤 틴트, 색조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인도 유럽어계에서의 색의 의미인데요. 인도 유럽어계에서 그 컬러의 어원이 되어지고 있는 켈이라는 이 어원은 숨기다, 가리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흔히 색이라는 것은 숨겨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식할 수 있고 인지할 수 있는 그 어떤 물리적 특성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 인도 유럽어계에서는 물체에 숨겨져 있는 그 무엇을 지칭하기도 하고 빛이 있기 전까지 어떠한 특성이 숨겨져 있다가 빛으로 인해 드러나는 것을 또한 의미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뭔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빛의 개념과는 보다 좀 깊이가 또 느껴지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한번 종합적으로 이제까지 이야기되어 왔던 색의 언어적 의미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처음에 사전적 의미와 그리고 또 한자어 색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색이란 것은 곧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국어는 물론 외국에서도 색은 모두 빛이라는 것의 의미를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상물과 관계에 있어서 사물에 내재된 성격이나 특성, 또 다양성을 표현하는 그런 언어로서 색이 또 활용이 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좀 좁게 생각하는 그런 색의 일반적인 정의인 빨강, 파랑 등 색 이름과 관계된 이런 것들은 색의 분류 중에서 단지 색상명을 이루는 협선정이다 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빛과 모든 물체 그리고 물체의 형태와 상태까지도 아우르는 이런 폭넓은 의미를 지닌 동양적인 색 개념, 이 빛과 관통되는 색 개념이 색의 원리를 이해하고 알게 하는 데는 훨씬 더 유용하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색의 보다 확장된 의미를 할 수 있는 빛은 인문적 의미에서 어둠을 밝히는 존재, 사물을 정확하게 보이도록 하는 주체를 의미합니다. 저한테 아들이 둘이 있거든요. 첫째 아들의 이름은 휘입니다. 여러분 휘도라고 아시죠? 빛의 밝기를 나타내는 휘도. 물론 그 휘도와는 약간 한자가 틀리긴 한데 빛휘입니다. 제 아이들도. 그리고 둘째 아이의 이름은 효인데요. 이 효가 효도할 때 효가 아니고 새벽할 때 효입니다. 이 두 이름 다 빛과 관계가 돼 있죠.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들이 어둠을 밝히는 존재 그리고 희망을 가져오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그러한 인물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름을 휘 그리고 새벽을 뜻하는 효 이렇게 지었습니다. 빛은 색이다 라고 정의한 것은 바로 빛을 사물의 표면과 형태를 정확하게 보이도록 하는 그러한 주체로서 생각한 개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한 의미에서 이런 색은 빛이다 라는 것이 어떤 색의 언어적 의미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러한 내용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색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색채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색채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색채라는 것은 배색, 색깔을 서로 배치시켜서 조화롭게 배치시키는 그러한 의미를 함께 담고 있는데요. 배색이라는 것이 색을 무늬로 형상화하거나 아니면 아름답고 곱게 칠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것을 무늬화시켜서 배색해 놓은 것을 또한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색채라는 것은 배색이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색채라는 것은 색이 감성적으로 활용되어서 전달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색채라고 하는 것은 주로 색의 감성적인 느낌, 그리고 색을 통해 전달되는 어떤 느낌을 서술할 때 활용이 되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색과 색채의 의미 비교는 그것을 연구하는 그런 학문적 방향을 분리해서 봄으로써 더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색학과 색채학을 따로따로 서로 비교해 보았는데요. 색학에서는 어떤 혼색계의 영역, 그리고 색을 측정하는 영역, 그런 것들이 연구 방향이 되고요. 그리고 또한 색이 가진 미학적 특징, 어떤 철학적 의미, 이런 것을 연구하는 것이 또 색학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색채학 같은 경우에는 인간과 관계된 현상학적 어떤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리고 예술적인 측면, 심미적인 측면이 고려가 되는 학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혼색계의 영역, 측색이라든가 또한 철학 등의 분야에서 미학 중심으로 연구되는 색학은 비감성적 분야인 혼색계, 그리고 색관리 영역이 그 주된 학문의 영역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색채학은 현색계와 배색이 관계된 예술적 영역이 바로 주된 분야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축약해서 말씀드리면 색학은 색을 물리적 대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물리적 대상으로서 이것을 객관적으로 정량화해서 측정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연구를 하는 것이 색학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색채학은 색을 감성을 소통하는 감성 소통의 요소로 봅니다. 그래서 감성이 중심이 되어지기 때문에 예술적, 식미적 측면에서 접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보면 색학이라고 하는 것은 보다 정량적이고 물리적인 방향이 그 학문의 초점에 맞춰진 반면 색채학 같은 경우에는 감성적인 측면, 그리고 예술적, 그리고 심미적 측면이 그 관심의 중심 영역에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언어적 의미로서의 색, 그리고 색과 색채의 의미 비교까지 해봤는데요. 일단 이러한 언어적인 의미로서 가진 그런 색의 특징 때문에 이 색은 감성을 전달하는 시각 정보로서, 또한 그러한 시각 정보를 대변하는 언어로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정보 습득의 80%를 시각을 통해 사람들은 습득한다고 합니다. 정보의 80%를 시각을 통해 습득한다고 하는데, 이런 시각적인 요소 대부분이 색채로 표현되죠. 하기 때문에 시각 전달 체계에 있어서 색채는 매우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색은 시각적인 연상작용을 일으키죠. 그리고 이러한 시각적 연상작용은 감성과 감정을 전달하고 증폭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1주차 수업 시간에서도 단순하게 그 색을 나타내는 언어적 표현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살펴보았고, 또 똑같은 문장이 어떤 색 위에 쓰여졌을 때 어떤 식으로 전달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죠. 뿐만 아니라 우리말의 언어적 특징 중에 하나로 색채와 사람의 감정을 연결시켜 놓은 그런 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물의 특성을 색을 이용하여 간결하게 표현하기도 하고, 색과 관련된 언어 표현을 통해서 감정을 전달시키거나 혹은 그 잠재를 더 크게 증폭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온 것도 살펴볼 수가 있었죠. 예를 들면 사색,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얼굴이 흑빛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사람의 상태나 감정 이런 것들을 나타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색의 표현을 통해서 예를 들어 그 사건은 그의 가슴을 퍼렇게 먹늘게 했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무척 상심했음을 시각적 언어인 그 색의 표현을 통해서 전달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그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마음속에 핑크빛 물결이 일었다. 뭔가 로맨틱하고 낭만적이고 가슴 설레이는 그런 느낌을 이런 색의 언어적 표현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이 색이라는 것은 감성을 전달하는 아주 막강한 시각 정보이고 또 언어로 활용될 수 있는 도구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각하고 느끼는 이런 색을 적용되는 범위와 또 지각하는 정도 그리고 그 각각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라 경험하는 단계를 6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가장 첫 번째 단계로서 색을 보자마자 색에서 전달되는 효과들, 그런 효과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색자극에 대한 생물학적 반응을 색경험의 첫 번째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단계이고 생물학적 반응의 전달 단계로서 색채보다 생존과 관계되는 가장 기초적인 반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앞서 1주차에서 살펴보았다시피 색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물론이고 식물과 동물의 생명을 지속시켜주기 위해서 물려받은 어떤 진화의 산물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었을 겁니다. 식물 같은 경우에는 광합성, 그리고 동물 같은 경우에는 눈과 피부를 통해서 빛, 그리고 또 빛이 지닌 그 에너지의 영향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자기 생존을 위해서 동물들이 어떤 식으로 시지각을 발전시키고 진화시켜 왔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색자극에 대한 아주 가장 기본적이고 즉각적이고 어떤 판단이나 연상에 관여 없이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시지각 효과, 이것이 바로 색경험의 1단계이고 색자극에 대한 생물학적 반응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집단 무의식입니다. 인류 혹은 집단에 있어서 최초 인류로부터 경험되어지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학습되어짐으로써 빛의 특성을 즉각적으로 어떠한 반응의 형식으로 느끼게 되는 것. 예를 들어서 불이라는 것을 뜨겁게 느낀다.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인류가 대를 물려오면서 지속적으로 갖게 되는 어떤 색에 대한 감각이 될 수가 있겠고, 이런 것들이 집단적으로 누구나 그러하게 느끼는 그러한 어떤 무의식 차원의 연상을 갖게 되는데, 이런 것을 바로 색경업 2단계의 집단 무의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집단적 무의식 상태에서 좀 더 나아가서 어떤 목적이라든가 어떤 경험에 의해서 대상과 색을 연결시켜서 상징화시키고 혹은 연상을 시키고, 또한 특정 색을 특정 대상물이나 같이 그런 것으로 이제 나타내는 어떤 의식적인 색의 상징화, 연상화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색경험의 3단계 의식적 상징화, 연상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색경험 3단계에서의 의식적 상징화와 연상은 두 번째 단계에서의 집단 무의식과는 달리 학습적인 면을 지니게 되죠. 예를 들어서 색의 연상들, 뭐 파랑이라고 하면 하늘이나 바다, 빨강이라고 그러면 태양과 사과, 이런 것들 연상이 되는 것들, 그리고 이러한 연상을 이용한 디자인, 뭐 인테리어나 광고 등도 마찬가지로 이런 의식적 상징화 연상화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어떤 안전색, 소방 관련 기기나 기구 같은 경우에는 붉은색을 적용하는 것도 어떤 소방 기구와 불이라고 하는 그런 색의 관계를 의식적으로 연상시키는 그런 작용을 활용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색의 상징을 중점적으로 활용한 것이 브랜드 컬러나
로고 같은 것이 또한 될 수가 있겠죠. 예로 갖고 온 이미지도 보시면은 우리가 흔히 바나나는 노랗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옛날부터 즐겨 먹었던 이 바나나 맛 우유는 노란색으로 되어 있죠.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의식적인 상징화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노란 바나나 껍질을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나는 노랗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어떤 세계의 상징으로 활용을 해서 바나나 맛 우유를 노랗게 한 것이 되겠고, 또한 이런 어떤 기억색을 역발상한 것이 아주 신선한 마케팅으로 화제가 되었던 바나나는 하얗다라는 브랜드의 그런 제품으로 어떤 역발상한 것이죠. 기억색 그리고 의식적 상징화를 역발상해서 마케팅을 성공적으로 한 그런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떤 의식적 상징화 연상, 그 단계를 지나면 어떤 것이 있느냐? 문화적 영향, 매너리즘, 이런 것들이 이제 색경음의 4단계로 나타납니다. 어떤 특정한 단체 혹은 문화권에서 특색이 되는 색의 영상이나 상징화, 이런 것들은 체험을 통해서 성립을 하게 되죠. 앞서 말한 3단계에서 의식적 상징화 연상화와 구별되는 것은 지역적 특성이 강하다는 점, 그리고 소속 단체에서 학습된 결과를 보인다, 학습되어진 것의 결과로서 이렇게 나타난다 라는 것이 의식적 상징화 연상과는 구분되는 점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의식적 상징화 연상도 어느 정도 경험과 학습이 영향을 미치지만, 이렇게 어떤 특정하게 구체적인 연상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떤 색의 무엇을 상징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문화적 영향이라든가 매너리즘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런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방색 같은 것이 될 수가 있겠죠. 어떤 색채가 어떤 방향을 나타낸다, 이런 색과 방향, 위치를 연관지어 생각하는 것, 이런 것이 이제 색경험 4단계에서 문화적 영향, 매너리즘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종교주의적이고 또 신비주의적인 그러한 상징색들, 그리고 특정 지역, 나라, 문화권을 상징하는 지역색이죠. 이런 것들이 또한 문화적 영향이나 매너리즘을 통해 경험하는 그런 색경험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것이 바로 색경험의 4단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5단계는 어떤 시대의 사조나 패션, 스타일의 경향이 있는데요. 일정한 시간적 흐름을 가지고 변화해 나간다라는 그런 뭔가 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4단계에서 보았던 어떤 문화적 영향이나 매너리즘 같은 경우에는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는 있지만 어떤 트렌드를 가지고 주기적으로 바뀌거나 상황에 따라서 급격하게 바뀌는 그런 것은 아니죠. 반면에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색경험 5단계는 시간의 흐름, 유행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단기적인 그런 지속성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대사조나 패션, 스타일 등의 변화에 따라 선호되거나 유행되어야 되는 그런 색채들, 그런 것들이 이제 색경험 5단계의 대표적인 색깔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역성이라든가 특정 문화 집단의 경향보다 시대의 정체적인 영향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한다라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색경음의 가장 상위의 단계인 6단계는 바로 개인적 관계입니다. 어떤 보편 타당한 색채 경향보다는 개인의 호감이나 혐오감이 작용하는 것이 바로 이 색경험 6단계의 개인적 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떤 이유라든가 합리적인 객관성보다는 개인적인 기호가 작용하죠. 해서 개인의 일시적인 경향일 수도 있고, 교육이나 체험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교육이나 체험을 넘어선 그런 색채가 바로 개인적 관계에서 나오는 색경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사람은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어떤 컬러들, 이런 것들이 또한 개인적인 취향 혹은 개인적인 특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선호되어지거나 어떤 개인적인 그런 색경험에 의해서 받아들여지는 색 선호, 색 기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색경험 6단계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렇게 색 경험을 6단계로 나눈 사람이 프랑크 H 만케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6단계를 프랑크 H 만케의 색 경험 6단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1단계에서부터 6단계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피라미드형이 됩니다. 가장 폭넓고 보편적이고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그런 가장 광의적인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첫 번째 색작에 대한 생물학적 반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윗단계로 써서인 집단 무의식, 생물학적 반응과 집단 무의식 이런 것들은 좀 생물적이죠. 생물학적이고 바로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반면에 이러한 생물학적이고 즉각적인 것 상위의 것들을 보시게 되면 뭔가 인위적인 작용이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의식적 상징화라든가 문화적 영향과 매너리즘. 그리고 이런 어떤 인위적인 작용이 가미된과 동시에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수동적인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수동적인 그러한 색경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3단계와 4단계 위에 있는 이 5단계 그리고 6단계는 보다 능동적이 되겠죠. 자신이 적극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의 색경험 단계가 됩니다. 자, 이렇게 프랑크 H 만케가 주창하는 색경험 6단계는 가장 폭넓은 반응에서부터 가장 개인적이고 가장 협의적이고 그 적응 범위가 좁은 그러한 6단계 개인적 관계까지 쭉 그 작용하는 범위 그리고 경험에 참여하는 정도 개인의 판단의 여지가 없이 생물학적 그리고 즉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경험이냐 또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들이냐 자기가 능동적으로 선택을 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경험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6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색채의 언어적 정의 그리고 색 경험에 이르기까지 많은 것을 학습했는데요.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다음 2교시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색채의 인문적 정의에서 사전적 의미, 그 빛의 지각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분광이라든가 빛의 일부 파장을 지각한다라는 그런 사전적 의미, 물론 물리적인 의미가 같이 lep어져 있습니다만 그런 의미. 그리고 한자어로서의 색, 그 색은 빛이고 몸과 마음의 상태이고 감정 상태라든가 경치, 종류, 모양까지도 포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 더불어서 이런 어떤 경치나 아름다움이 여성 그리고 또 그런 섹스에 이르는 그런 의미를 또한 포괄하고 있다라는 것을 살펴봤고요. 우리나라 말로서의 빛깔은 색이 사물에 비쳐 드러나는 물체의 성격이나 상태를 이루는 그런 의미다라는 것을 살펴봤고요. 불교에서의 색은 물질적 부분, 신체, 더 나아가서 존재하는 것들에 관한 모든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의미로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 색과 색채를 비교해 봤는데요. 학문적 측면에서 색학은 색을 물리적 대상 그리고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그런 학문인 반면에 색제학은 색을 감성소통의 요소로 보고 있고 예술적, 심미적 측면에서 접근하려고 하는 분야다.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까지 프랑크 H 만케의 색경험 6단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죠. 자, 이렇게 색의 언어적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렇다면은 보다 객관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봤을 때 색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2교시에 색채의 물리적 정의라는 제목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2교시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